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모두 마무리됐고 도내에서 252명의 일꾼이 뽑혔습니다. 선거 결과는 아시는 대로 민주당의 압승. 민심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는지, 또 선거 결과는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오늘 짚어보는 순서 갖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 모셨는데요. 박동천 교수, 김윤덕 위원장, 이경재 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이 선거 결과 요약한 뉴스 내용 한 토막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대 승자는 당초 예상대로 민주당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70%를 넘는 높은 지지율로 여유 있게 재선고지에 올랐고 도의회와 시군의회도 싹쓸이에 가까운 성적을 냈습니다. 시장 군수 선거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쉽지 않을 것으로 봤던 임실과 무주 이외에도 익산과 고창까지 내줬기 때문입니다. 평화당은 익산에 이어 고창 군수 선거에서 유기상 후보가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이변을 연출해 겨우 체면 치레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을 떠받치는 지방의원 당선자가 열댓 명에 불과할 만큼 참패해 당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에 반해 도의원 비례 선거에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아 도의원을 배출했고 전주, 군산, 익산, 정읍에서 6명의 시의원을 당선시키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시의원 2명을 내는 데 그쳤고 자유한국당은 전북에서 단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얘기할 내용을 5가지 질문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패널들이 스케치북에 쓰도록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번 선거 결과를 이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하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답을 좀 보면 김윤덕 위원장은 전북의 대도약, 평화와 성장, 네거티브 이렇게 해주셨고요. 박동천 교수는 문재인 성공, 한국 정치 판가리, 박정희 신화 끝, 이경재 위원은 문풍, 냉엄한 표심, 짬짬이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보면 박동천 교수님과 이경재 위원님, 문재인 성공과 문풍은 비슷하게 읽히는데 문재인 성공은 조금 다른 겁니까? 박동천 교수님 같은 겁니까? 예, 뭐 부분적으로는 겹치는 의미가 있겠는데요. 예.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했던 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기보담도 우리가 촛불에서 시작된 이제 이 거대한 흐름이 있는데 이 과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민심을 통째로 대변하느냐에 대해서는 그 일각의 이의들이 있어요. 그 바른미래당도 탄핵에는 동참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은 대통령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적폐청산이라든지 한반도 평화, 뭐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가고 말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 그 국민들에게 이제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성공이라고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민심을 얻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문재인 바람, 문풍이라고 이경재 의원께서는 표현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장께서는 전북의 대도약과 평화와 성장 이렇게 먼저 글 내셨어요.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평화와 성장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까 우리 두 분 패널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요. 이제 그걸 이제 저는 이제 선거 결과로 해서 앞으로의 과제를 이번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실질적인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성장이라고 쓴 것은 결국 한국 경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답을 내려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많은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답을 이제 해야 되는 그 과제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문재인 성공, 문풍 이렇게 두 패널들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다 보는 거고요. 더 크게 보자면 촛불혁명의 어떤 완성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평화를 한반도에 가져오고 또 그를 통해서
성장을 경제, 일으키는 것. 예. 그건 이제 첫 발을 지금 뗀 과정인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걸어가야 될 길이 굉장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물, 예.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 의원께서 제시해 주신 냉엄한 표심은 어떤 뜻입니까? 네, 뭐 민주당 바람이 불었고 그 근처에 문재인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선거를 보면은 뭐 공천을 좀 잘못했달지 또는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 또는 또 행정에 대한 잘못된 것들에 대한 심판은 또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주민들 유권자들의 생각은 아주 냉엄했다. 예컨대 뭐 무주 같은 경우랄지 또 고창 같은 경우는 뭐 갑질 문제, 인물론이 대립하면서 선거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또 무주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잘못했다는 어떤 비판적인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심판이 바로 결과로 작용을 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역시 바람이 강하게 불었지만 민심은 역시 냉엄하게 쳐다보고 있더라. 그런 생각에서 냉엄한 표심 들었습니다. 유권자의 눈초리는 역시 매섭다. 네.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군요. 박동천 교수님, 아마 이건 전체 전국 선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한국 정치 판가리 이렇게 해주셨어요. 예.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지금 2016년에 그 탄핵 정국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 재편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이제 과거 뭐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랬어요. 기득권 세력 자본이라든지 정당, 군부 뭐 이런 관료 이런 그 사법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가지고 당으로 얘기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나게 고전을 했었지 않습니까?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 완전히 그 역전되기 되었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 오히려 다른 방향의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금 거대한 자꾸 제가 한국 이게 영어 표현으로 이제 리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건데 뭐 결국 한가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전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번 선거는 정당, 그러니까 거대한 이 재편성 판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 한 양상이 이제 정당이 이 정당 체제가 지금 개편되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듯이 우선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굉장히 그 불투명하죠. 여러 갈래로 아마 깨질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아마 최소한 당명은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등등 이제 이런 그 변화가 있는데 그쪽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 2020년 선거까지는 이 세력이 유지될 거예요. 근데 2022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과연 그때까지 거의 뭐 한 7대3 정도로 이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에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그 몸집을 계속 불리게 된다면 그럼 그 다음 불과 2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제 그때 그 몸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민주당이 그러려면 내부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합의 절차라든지 그 여태까지 제대로 못했던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등등 합해가지고 커다란 판가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판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아니, 진행형인지 아니면 이건 판가리가 이미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판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탄핵 국면 이후에 제대로 변화하지 못한 채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말 엄청난 패배로 된 게 아닌가. 탄핵 이후에 정말 거의 정상적으로 과거에 소위 보수 정권에서 보여줬던 안보 이데올로기 또 지역 대결 구도 이런 식의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기득권화되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냉정한 심판이 있었고 그 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걸 고수하는 형태로 드러나다 보니 그냥 패배도 아니고 상당히 엄청난 패배를 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다면 반드시 이번 야당 쪽에서도 그런 건강한 보수로
환골 탈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진보 정권으로서 또 당면한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어떤 과업들이 이번 선거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보 이데올로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그 세 번째 써놓으신 박정희 신화 끝이라는 것도 그것과 다 맥락이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보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안보를 과연 그 제대로 했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걸 악용해 가지고 소위 이제 안보 장사를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그보다 더 큰 이적 행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안보 가지고 장사를 한다. 우리가 고려나 조선의 역사에서 그걸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행태들이 통했었죠. 그런데 앞으로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 구미에서 특히 구미시장이 지금 민주당 당단. 그렇죠. 구미가 박정희의 뭐 1,000억 원 들여가지고 지금 박정희 뭐 기념관 짓고 근데 그거 전부 다 무산되고 사실상 그 개정비업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가기도 했고 그래서 뭐 박정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부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분의 공도 있고 그 업적도 있고 향수도 있습니다. 노년세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끌어내려야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으로 숭배하는 그것은 이제 끝났다. 그거에 기댄 선거는 더 이상 앞으로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 것이네요. 박정희의 공이 아무리 커도 그건 60년대 얘기고 지금 21세기에 통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경주 의원님 세 번째 짬짬이 써주셨는데 이거 도마비란 뜻 아닙니까? 짬짬이라고 하는 말은 남들 모르게 자기들끼리 뭐 약속, 뭐 수작 이런 뜻의 이제 부정적인 의미인데 지방의원도 중요한 그런 선거인데 지방의원 선거를 결과를 놓고 보면은 도의원 같은 경우는 39명이란 말이죠. 근데 36명이 다 민주당. 그래서 92%가 민주당 진영으로 지금 짜져 돼 있고 기초의원, 도의원 합쳐가지고 약 236명인데 78%가 다 민주당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는 기관 대립형이잖아요.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견제하면서 감시 비판하고 하는 그런 기관 대립형인데 과연 일당이 집행부하고 형성이 됐을 때 과연 그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예컨대 예산이랄지 정책 수립이랄지 또는 뭐 행정 사무감사랄지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지방의회다운 그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짬짬이가 우려된다. 그런 뜻에서 했고요. 앞으로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지방의원의 역할,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감시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거 뭐 집행부도 차지하고 의회도 차지하다 보면 이거 짬짬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말씀이셨는데 이건 김민덕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도민들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고요. 또 그 과정에서 도의회, 시의회 어떤 감시 기구가 같은 당의 어떤 의원과 단체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경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우리도 스스로도 시인해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대안이 더불어민주당 내적으로 상당히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한 문제인식이고요. 아마 앞으로 이제 저희 도당이라든가 또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또다시 우리 도민들께서는 뭔가 지지했던 방식과 내용이 변화가 초래가 올 거고 또 다음 선거에서는 저희들 또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다만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의회와 그 단체장이 계속 싸우고 갈등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시 균형감 있게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 정도로 저희 민주당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꺼내신 김에 마지막에 네거티브라고 써주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쓰신 겁니까? 선거 이 결과, 좋은 선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또 우리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대안을 내놓는 과정으로 되어야 된다. 그 과정에서 누가 더 적합한 주체인지 당이든 후보든 이렇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실제 약점 잡고 흔들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뭐 폭로성으로 하고 근거는 없고 끝나면 위험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들이 저는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선거 과정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하는 건 좀 더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좀 덜 하게 되는데 예. 어떤 신상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로 가게 된다면 저는 굉장히 감정적인 응어리들을 남기게 됨으로써 알겠습니다. 정치인들끼리의 화합 또 당끼리의 어떤 현안 문제에 대해서 화합하는 것조차 막아버리는 예.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다라는 예.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네거티브 선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정말 유심히 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거티브라고 하면 상당히 그냥 부정적인 느낌이 풍기는 것은 사실인데요. 일부에서는 이게 예를 들면 뭐 도지사 선거에서 도지사 후보의 건강 이정설이라든지 뭐 전주시장 선거에서의 뭐 수의계약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거 불거졌는데 일부에서는 검증 이거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꼭 네거티브가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의제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네거티브로 이렇게 묵등거려가지고 나온 어떤 비판적 시각이랄지 또 정책 검증 이런 것까지도 몰아세우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팩트 체크는 확실히 해야 되고 그리고 팩트 체크에 기반한 또 다른 또 대안 또 답변을 듣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것들을 과연 토론이랄지 언론에서 과연 걸러냈는지 예. 그냥 주장만 실어주고 넘어갔지 않았는가 이번 선거에서 예. 그래서 조금 뭔가 좀 찜찜한 선거를 치렀지만은 예. 여러 가지 네거티브성 또는 여러 가지 의혹성 이런 사안들이 찜찜하게 지금 넘어간 층이 많이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선거 기간 내에 알겠습니다. 동안에 깔끔히 정리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 네거티브 있을 때 분명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좀 밝혀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근거가 없는 의혹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다 보면 정책에 묻히는 경향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죠. 도지사의 건강이 이상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줄 의무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하고 병든 전북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 떴단 말입니다. 그 병든 전북을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이 저건 무엇을 얘기할까? 아, 우리 예. 전라북도가 병들었구나. 뭔가 이렇게 적폐도 청산해야 되고 그런 의미로 썼는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지사의 건강 이상설하고 연동시키는 상상을 유도하기 위한 예. 그렇게 병든 전북이 쓰였다면 그건 상당히 냉정하고 아주 심각한 저는 질타를 받아야 된다. 좀 그런 차원에서 이번 알겠습니다. 선거에서 예. 근데 하나 덧붙이면 그 표현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이어진 것 같아요. 전라북도를 대외적으로 뭐 관광이랄지 기업 유치랄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데 병등전북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각인시키면서 과연 전라북도에 누가 오겠느냐. 그렇죠. 관광객적으로 기업적으로. 예.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선거 전략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진했는데 좀 속도 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본 관심 선거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패널 다 한 곳씩 써주셨는데 역시 이변의 그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고창 선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 개표 내내 엎치락뒤치락 막판까지 가슴을 졸이게 만든 지역이 바로 고창인데요. 왜 저는 관심 선거구를 고창을 꼽았느냐면은 유기상 후보가 당선이 됐지만은 지난 4년 전에 국민의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경선에서 그때도 인물론이 나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정학수 농림식품부 차관이 나왔는데 경선에서 졌단 말이죠. 그 정 차관이 나왔는데 결국 박오정 후보한테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인물론을 두고 유기상 후보가 나온 거예요. 그 와중에 박오정 군수 부인의 갑질 논쟁이 불거졌어요. 예, 예. 근데 그 상당히 안 좋은 유권자들한테 각인이 돼가지고 선거 기간 내내 마이너스로 작용한 게 이제 박오정 후보 진영인데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 내에 뭐 돈 선거가 지금 판을 치고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다는 의혹들이 날아다니고 시작했는데 과연 고창 주민들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주의 있게 봤는데 결국 선거는 막판까지 뭐 시석행을 벌이면서 유기상 후보의 이제 승리로 귀결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 고창 주민들이 상당히 정치 의식이 높구나. 예. 또 판단할 것은 판단하고 비판하는구나. 예. 아무리 민주당 바람이 불었지만은 왜냐하면 고창 같은 경우는 박원영 후보는 민주당 소속이면서 현역이란 말이죠. 예. 민주당 소속이면서 현역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그냥 당선이 돼야 돼요. 예.
이번 선거 두 가지 프리미엄을 다 안고 있는 흐름상. 그래서 이제 이변이라고도 하긴 하지만 저는 이변이라고 보지 않고 유기상 후보의 어떤 4년간의 본인 말 맞다나 운동화 신발이 다 다를 정도 다닌 어떤 노력은 측면이 있고 예. 또 유권자들이 그 CCBB를 잘 가리는 어떤 선택 예.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고창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창 군수 저희가 선거 기간 중에 여러 곳 토론회 많이 했는데요. 고창 군수 토론회 때도 이 당시 이제 유기상 당선자가 상대방을 향해서 돈 선거 안 하시겠다는 약속하시죠 하고 다짐을 받는 모습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김윤덕 위원장께서는 임시를 드셨는데 어떠세요? 예. 그렇습니까? 이제 저희가 정치를 하다 보면 또 선거를 하다 보면 당과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당이 되고자 하는 것도 시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특히 지역 발전에 관한 건 야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협소하다라고 하는 게 현실의 경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임실선거는 무소속인 현직 단체장하고 또 공천을 받은 저희 민주당 후보하고 대결했던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상당히 낙후한 그 임실 동부권의 작은 소규모 군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당 차원에서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특히 많이 했던 것이 임실이거든요. 예. 이 약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핵심 내용이 더불어민주당과 또 문재인 정부와 또 지역 발전의 상호 관계에서의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 지역의 단체장으로서 4년 동안 일을 해온 단체장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서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과연 임실 주민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봤고요. 저희 그 후보가 이제 낙선의 패배를 또 아픔을 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실이 하나의 그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를 제공해주는 지역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유심히 보게 된 거죠. 예. 민주당이 앞으로 더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예. 좀 보게 되는 그런 선거구였다 이렇게 예. 보신다는 거죠. 네. 박동천 교수께서는 장수 써주셨어요. 장수도 네.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그 예상이 비슷하죠.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하고 사정 여기는 비록 이제 민주당이 당선은 됐지만 예. 지난번 선거 때는 그 무소속이 당선이 그렇었죠. 됐었고 예. 또 그 정군수 부인이 이제 예. 공천 신청을 했다가 또 탈락하고 그래서 또 탈당해서 무소속 나오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 이제 뭐 바깥에서 역선택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기 지금 민주당 경선에 나왔던 두 후보가 모두 우리 정치학과 대학원 출신들이고 그래서 예. 그걸 한번 좀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 예. 삼자가 상당히 그 치열한 그 네. 승부를 펼쳤는데 결국은 이제 민주당 예. 후보가 승리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초기에는 또 이제 그 무소속 그 3등으로 끝났지만 그 여성 후보가 앞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제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이제 본선도 본선이었지만 사실은 장수는 그 경선 과정에서도 나중에 뭐 얘기가 좀 나올 네. 것 같은데요. 좀 예. 주시가 좀 되는 곳이었고요. 자, 세 번째 질문도 드렸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네모 문제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경재 의원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 문제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박동천 교수는 언론의 받아쓰기식 보도 문제 있다. 김윤덕 위원장은 세 가지 많이 쓰셨어요. 다양한 토론, 투명한 절차, 검증된 정책. 이거 묶어서 한꺼번에 얘기 들어볼까요, 김윤덕 위원님? 예, 일단 그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뭐 할 얘기는 많이 있을 것 같지 않고요. 여러 다양한 분들의 비판을 좀 겸손하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직접 그 전라북도 도당에서 공천 과정을 진행한 당사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 너무 많은 후보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몰려오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많이 몰려오는 후보들을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공천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공정함을 추구했습니다, 사실.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공정하다는 과정이 당이 정한, 중앙당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를 따르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구조적인 한계도 있었고 또
제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문제가 맞물렸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첫 번째로 이 다양한 토론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후보자가 어떤 당원들, 특히 의원들은 당원 경선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고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당원들이, 특히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나는 왜 이 후보를 선택하는가에 대한 그 후보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 후보를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단순히 후보의 인지도, 또 후보가 어떻게 생겼는지, 후보의 경력, 홍보성이 아니라 후보가 가진 인격적 수양 정도, 또 어떤 정책에 대한 이해 정도, 또 이 지역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토론회가 여러 형태로 활성화됐어야 되는데 미처 그런 게 충분하지 못했다. 공천 과정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좀 더 투명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개인 신상 문제가 끼기 때문에 저도 막상 주관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투명하게 한다는 게 개인 신상에 대한 적나라한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가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유권자들이 공천 과정에 대해서 실시간에 알 수 있는 좀 상당히 투명한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미흡했다. 또 하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라고 하는 상당히 장밋빛으로 해서 좋은 얘기들, 또 화려한 얘기들 많이 했지만 실제 우리가 뭐 설탕물을 주면 달달하게 맛이 있지만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장이, 그 의견이 실제 현실 속에서는 가능한 건지 가능한 건지에 대한 검증적 내용들이 좀 더 전문가들의 시선이라든가 또 당 활동을 오래 한 분들의 어떤 그런 시선을 통해서 걸러지고 그 조율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많은 그 분들이 저희 당에 공천을 신청했고 참여해서 정말 아주 행복한 과정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상당히 불충분하게, 부족하게 유권자의 측면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론 기회도 부족했고 또 절차도 투명하지 못했고 또 정책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경재 의원께서 써주신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함과 같은 맥락의 얘기로 여겨집니다. 네, 이제 공천 관련한 거는 뭐 투명한 절차랄지 또는 후보 검증이랄지 소리연 부분은 고공행진이 계속 지지율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무착한 측면이 많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도당 공관위에서 결정을 중앙당에서 뭐 뒤집어 버린달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하자 있는 그런 틀 속에서 봐야 되고 그냥 그 문제는 아까 얘기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 또 하나 문제는 민주당이 이렇게 어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온다면은 뭔가 개혁성, 쇄신 이런 정책들을 내보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개혁 과제에 대해서 침묵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런데 뭐 지방 의원들의 문제랄지 행태 문제랄지 또는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통 문제랄지 뭐 정책을 피드백하는 어떤 과정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개혁 과제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침묵을 지켜가지고 과연 민주당은 그냥 고공 지지율에 묻혀간 선거가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효과를 기대고 너무나 오만하게 이 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이 쏠림 현상 때문에 인물들 후보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투명한 절차도 없었고 지역 차원에서 결정을 중앙당에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러니까는 뭐 정업이랄지 뭐 장수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고 일부 당원들은 또 떠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민주당이 좀 더 겸손하고 겸허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주민 마음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부연설만 드리자면요. 우리 이경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만을 넘어서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부끄러운 행위까지 뭐 전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정말 더불어민주당에게 정말 중요한 숙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과거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가지고 정말 오만하게 정치하면서 가진 결과가 이번에 이렇게 참표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정말 대승리를 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첫 발을 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도 있지만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정말 오만함을 넘어서 부끄러운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는
예.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예. 혹시 그 부끄럽다고 표현하신 지역은 정읍 혹시 아닙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곤란하시면 거기까지 좀 하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 짧게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그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과거로부터 계속 비슷한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이미 마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민주당이 이 역사가 오래된 정당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을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번 선거하면서 뭐 개인적인 말씀 좀 드려서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역시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은 정당이든 집단이든 기업이든 저는 시스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스템상으로는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지만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 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매우 건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예. 이번 전라북도에 생긴 일부 문제처럼 상당히 부끄러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정치적이고 절차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준비는 돼 있는데 사람에 의해서 시스템도 상당히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동천 교수님, 언론의 받아쓰기식 보도 이건 뭐 그전부터 많이 나온 얘기긴 한데 특별히 어떤 문제점? 아까 이제 우리 김 위원장님이 그 네거티브라고 했던 그 부분 있죠. 그때 예. 이제 두 분 말씀하시면서 후보들의 문제와 더불어 이제 팩트 체크가 안 되는 언론 문제도 잠깐 거론이 됐었는데 저는 그 두 가지 그 차원 중에서 저는 특히 이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아까 이제 이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후보들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냥 선거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이제 네거티브가 반드시 이익은 아니에요. 네거티브에만 했다가는 오히려 자기 점수를 깎아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후보들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결과를 책임져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것은 뭐 어떤 면에서 공정한 거죠. 자기가 성공하는 네거티브를 한다면 그건 자기가 잘한 거고 네거티브 했다가 망하면 그것도 지 책임이고 그러니까 공평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왜 언론이 문제냐면 모든 걸 다 사실은 그 짧은 선거 기간에 팩트 체크를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사실 진실만을 보도할 수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편집권이라고 쉽게 말해서 편집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사안을 이쪽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이쪽에서 또 대답했다면 그 정도까지는 보도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쪽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면은 언론이 그걸 계속 따라가 가지고 결국 그것이 주요 의제로 부각돼 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언론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따라서 저는 그 언론이 이거를 상당히 면밀하게 편집권을 행사해 가지고 보도의 양을 아무리 그게 말초적인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제더라도 보도의 양을 좀 조절하는 이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조금 인기가 없는 거라도 정책 부분이라든지 제도 개혁 부분을 지금 지방자치 선거에서 지금 한국에서 좀 빠져있는 건 뭐냐면은 현재와 같은 그 제도적 틀을 가지고 지방자치가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지금 아까 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당 공천 과정 선거 기간이 짧게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막판 가야지 이 사람들이 움직여요. 모든 당이.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선거 기간을 훨씬 많이 허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인데 이게 지금 언론이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치학자가 이런 말을 하면 언론이 다뤄져야지 이슈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갈까요? 네 번째 질문에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기대되는 것 한 가지 그리고 걱정되는 것 한 가지, 우려되는 것 한 가지 이렇게 좀 적어달라 말씀드렸는데 보면 김윤덕 위원장은 힘 있는 전북의 성장 동력 완성이 기대되고 더불어민주당 자만과 무책임 우려된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써주시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요. 이경재 위원은 지역 발전 탄력 기대되고 일당 독주 재현된다 이렇게
우려된다 써주셨는데 두 분의 대답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박동천 교수께서는 정상적인 민주정치 기대, 민주당 내부 역량 우려 걱정된다 이렇게 쓰셨는데 민주당 내부 역량 우려도 비슷하긴 하지만 그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아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아직도 이제 의회에서는 그 소수인데 지금 뭐 구도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그 버티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수거든요. 그 2020년이 되면 아마도 민주당이 다수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회에서.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소수당의 그 저항을 탓을 못하죠.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면은 제가 꼭 반드시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만은 아닌데 하여튼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지 지금 민주당이 과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번 선거에는 그러니까 일 못한 거는 다 저 국회가 그냥 그 깽판 쳐가지고 그렇다 그랬지만은 앞으로는 일을 해야 될 거다. 일을 하려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훨씬 더 포지티브한 적극적이고 그 긍정적인 쪽으로 일을 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130명이 이제 됐지 않습니까? 이 130명이 자꾸 그 반대당 야당 탓만 하지 말고 지금 자기들끼리 개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와대가 했지 그 안에서 130명이 왜 그 합의안을 못 만들어내냐 이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서 자유한국당까지는 못하더라도 민주평화당이나 그 바른미래당까지는 설득해가지고 180석을 넘길 수도 있는 건데 그 적극성이 굉장히 부족해서 앞으로 이제 과연 그거 할 수 있을까? 좀 우려 반, 걱정 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는데 이 결과와 성과물로 앞으로 민주당이 보여줄 수 있을 거냐 이것에 대해서 걱정되고 우려되는 시선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전라북도와 관련해서 지역 발전 여당이 압승을 했으니까 좀 힘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두 분의 그 의견 제시가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선거 과정에서 얘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당 후보 지지해주면 지역 발전 분명히 힘받을 거다 이렇게 후보들이 주장했는데 뭐 현대중공업 군산주둔 사태라든지 GM 문제에 사실은 민주당이 뭐가 한 거 있냐 하면서 사실 공격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이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이 무언가를 해내겠다라고 하는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치가 높은 게 현실이고 이번 선거 결과에 그게 많이 투영되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해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국가 주도 또 지역 주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잘 해내는 측면을 평가하는 거하고 기업에서 발생한 또 단 한 해 뚝 떨어져서 생겨버린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위기 관리 능력은 어느 정도 평가해 봐야 되겠지만 당장 무언가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해결이 안 됐다, 무능하다라고 평가하는 건 저는 좀 굉장히 시기 좀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조선소와 GM 대우 문제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또 지난 몇 달 동안 구체적인 성과가 없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시인해야 되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뭔가 책임감 있게 능력을 보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는 분명히 수행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문제의 해결이 상당히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과 맞물려서 그 성과가 하나씩 나오게 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한 시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지켜봐달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도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전북 정치권의 이번 선거 결과가 전북 정치권에 어떤 지형 변화를 가져올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 사항이죠. 이경재 의원은 야권 숨고르기, 박동천 교수 대안세력 해쳐 모여, 김인도 의원은 민주당 혁신 완성 이렇게 써주셨는데 야권 숨고르기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 네, 지방선거의 후폭풍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지 않는 관측이 있는데,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이 지금 5석을 갖고 있단 말이죠. 국회 의석을. 그리고 민주당이 2석, 바른미래당이 2석, 무소속이 1석, 그렇게 10명이 포진이 돼 있는데, 과연 민주당이 이 어떤 정계 개편에 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 여권발, 저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발목이 잡혀가지고 국정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단 말이죠. 개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정 과제가 많은데 이걸 절실히 느낀 입장에서 뭔가 과반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예. 지금 이제 130석인데 뭔가 좀 움직이면은 과반은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무리수를 두면은 150석은 뭐 그냥 넘기는데 예. 과연 또 평화당 같은 경우에 호남 기반으로 평화당 같은 입장에서는 과연 2년 뒤에 총선인데 이런 상태로 내가 과연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이 될까? 장담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싶진 않지만 부르면은 갈 수 있는 거 기반이 좀 마련이 됐다고 보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야권이 전반적으로 숨고르게 들어가면서 뭔가 액션을 좀 취할 것이다 물밑에서. 예. 지금 당장 합치자 뭐 이합치자 그것은 좀 불가능한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예. 또 바른 미래당도 역시 지금 2석이 있는데 이거 뭐 중앙당서부터 지금 몰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도 뭔가 조금 시일이 흐른 뒤에는 보수 연합 다시 기지개를 켤 것 같은데 그런 예. 측면에서 현재 숨고르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내적으로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하는 그 시간이 좀 진행이 될 것이다. 예. 남은 시간 한 분만 좀 짧게 이야기를 듣고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김윤덕 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얘기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당 통합이라든지 뭐 세력들의 연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제일 관심사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의 혁신 완성으로 제가 이제 제목을 정한 이유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권이 소위 말하는 이합 집산, 그 다음에 개편 그런 방식으로 자꾸 변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그 자체 바른미래당 이렇게 섞어서 뭔가 새로운 얼굴 내몰고 뭔가 개편해서 뭔가 좀 이렇게 내놓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보수 정권이 해온 그 큰 흐름에 정말 고통을 겪는 변화된 모습을 내놓지 않으면 예. 저는 자유한국당은 죽을 거라고 봐요. 계속 안보 장사 못 합니다. 이제 지역 대결구로도 못 하는 거죠. 예. 저는 자유한국당은 야당도 그런 것에 처해 있는 거고 여당도 이 야당이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을 때 여당이 안주하고 또 못하니까 안주하면서 뭔가 정체돼 있다면 저는 그 끝도 저는 보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현실 정치이지만 거기에서 이합집산과 개편이 아니라 이 자체가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당의 정체성, 당의 어떤 역량,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어떤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예.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토해내는 작업을 저는 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지. 눈앞에 야하고 편짜고 이렇게 해서 좀 세지면 또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어떤 개편은 저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아까 더 민주당이 겸손해야 된다. 또 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또 민주당이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부 변화에 촉진할 수 있는 혁신,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전라북도에서 시군 단체장 14명 가운데 절반인 7명이 바뀌었다고 하죠. 바뀐 만큼 새로운 바람, 또 새로운 변화, 혁신을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을 모두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